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도 서울 집값은 오른다.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양극화 시대에는 자산을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하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습 중산층 사회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쓴 조규동 씨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그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글을 써왔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야말로 세대와 계층이 교차하는 분야로서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의 주택 가격에서 세대 문제와 계층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의 임대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결정되며 자본이나 노동과 달리 목 좋은 곳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현재 임대 가격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땅값에 건물값을 더한 가격일까요? 이 책에 따르면 주택의 가격은 1년에서 2년간 그 주택을 사용하면서 얻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또는 20년 뒤 집을 헐고 재건축을 할 때 예상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주의 부는 토지나 주택을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임차인에게 빌려줄 권리 때문에 발생하며 지주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자본이나 노동과 달리 목 좋은 곳의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 주택의 사용 가치가 하락합니다. 2018년 기준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거제시였습니다. 각각 15.5%, 14.8% 떨어졌네요. 3위는 경북 포항시로서 11.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지 않거나 커지는 곳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 이자율, 즉 금리인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를 웃돌았을 때는 금리가 매우 높았죠. 두 자릿대 금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돈을 빌리는 대가, 즉 금리도 낮아지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그에 비례해서 집값이 오른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거쳐간 과정입니다. 금리 5%였을 때 집값이 5억이었다면 금리가 2.5%일 때는 자동적으로 1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의 가치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표시 가격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금리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기업에서 월급을 2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무주택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2배로 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거제시, 경북 포항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왜 떨어졌을까요? 일부 지역은 공급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산업이 쇠락하고 기업 수가 줄고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미래 가치를 가진 지역의 집값만이 가장 안전하게 오를 것입니다. 경제 중심지가 그런 지역이고 어느 나라나 수도와 경제적 대도시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집값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는 내 집 마련이 모든 국민의 꿈이었고 평생 모아도 죽기 전에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절이었습니다. 주택 보급률도 낮았고 돈이 너무 귀해서 금리가 두 자릿대였으니까요. 대출을 잘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이고 돈도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정체되면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졌고 자산 가치도 그에 비례해 껑충 뛰어버린 것이죠. 모두 다 살기 어렵다, 돈 모으기 어렵다, 겨우 먹고 산다고 하소연했지만 알고 보니 소득 상위 계층의 수는 오히려 늘었고 그들의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양극화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금리와 양극화가 오늘날 서울 집값을 올린 주범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서울 요지에 집을 사서 재산을 늘렸을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이 크게 많아질 것. 둘째, 금리가 갑자기 크게 높아질 것. 셋째,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제가 보기엔 서울의 공급이 크게 많아지거나 금리가 갑자기 크게 높아지는 일은 앞으로 몇 년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주시해야겠죠.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시중에 돈이 마르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치솟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에 집을 빼앗기거나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경제 환경이 안 좋아서 사업이 망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금매가 곧 시장가가 되기 때문에 집값은 20% 이상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세 번째 조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긴장했었는데요. 미국 연준의 돈풀기와 전 세계의 공조로 지금은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는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책은 서울과 그 근방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줄지 않으며 오히려 산업 고도화와 탈제조업화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더 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이자율은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낮아졌습니다. 이미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고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해 돈을 벌어 주택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서울 집값 상승이 어떤 방식으로 중산층의 지위를 세습화하고 있는지, 계층 간 위계가 어떻게 지리적인 위계로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 사회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려면 자산을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